반갑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과 부산 스마트 항만이라는 강의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부산연구원의 장하용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뵙고 여러 또 교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야 하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좀 아쉬우면서도 이번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 부산이 지금 현재 스마트 항만을 과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 항만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많이 방대한 내용들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은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핵심적인 것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도를 높이고 다음에 또 다른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만나서 한번 이 시간 스마트 항만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속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슬라이드부터 제가 조금 이런 내용을 좀 담았는데요. 우리가 과연 왜 스마트 항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핵심적인 그림을 여러분들 보고 있는 어떤 이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라는 말 자체가 조금 모호하고 또 이 스마트라는 말이 붙은 4차 산업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이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성, 뭐 경제성, 효율성, 친환경성, 안정성, 그리고 어떤 항만의 어떤 경쟁력, 산업의 경쟁력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산업 간의 어떤 연계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 항만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도 이러한 어떤 목표들을 지금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가는지 어떤 요소적인 측면부터 시작을 해서 또 부산항의 어떤 현황들 또 부산 산업의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지금은 이제 부산시 산하 종합정책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여러분과 같은 어떤 부산과 또 부산의 산업 그리고 부산의 어떤 시민과 또 해양이라는 것이 또 부산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해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또 다양한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전에 제가 이제 한국항만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임 교수를 하면서 이런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또 이렇게 연구도 하고 또 그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서 이제 연구를 같이 시작한 부분입니다. 이제 2018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3년 4년 되었네요. 근데 그만큼 이 스마트 항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최신 분야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항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좀 X 이벤트라는 책을 하나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X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조넬 캐스티라는 사람이 쓴 X 이벤트라는 책에 총 11가지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그런 X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이벤트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않았지만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안 좋은 이야기로 하면 붕괴시킬 수 있는 과연 그 이벤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정리를 했는데요. 1번 디지털 암흑부터 시작해서 금융의 몰락이 있습니다. 이때 조넬 캐스티는 8번에서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확산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전 세계적인 어떤 시스템 등을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저는 이 이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그런 것이 올까라고 고민을 했었었는데 지금 벌써 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언제든지 우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오늘의 또 주제인
스마트 항만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이 스마트 항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스마트라는 지역에 항만이라는 지역에 로봇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 로봇의 여러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 항만이 멈춰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 X 이벤트를 또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조금 이 향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강의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전해드릴 수 없어서 책을 하나 전해드리고요. 이 존 엘 캐스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X 이벤트는 반드시 또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번에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11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아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X 이벤트는 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강의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이 항만 안에 어떤 국한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이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은 그 인근에 있는 스마트 해운 그리고 어떤 스마트 물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산업들이 다 스마트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과연 이러한 X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화를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되고 오늘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저는 이제 이 강의들을 할 때 특별히 또 안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이런 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또 X 이벤트가 과연 뭘까 한번 살펴보는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강한 청년이 핸드폰 보면서 즐겁게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맞죠?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 깜짝 놀라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건데요. 예, 특별히 또 이 안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히 또 이 어떤 스마트폰, 핸드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또 강조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또 이 핸드폰, 아까 물론 이거는 이제 합성입니다. 예, 그래서 만들어진 거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아주 핸드폰으로 인해서 이 핸드폰으로 인한 여러 사고들이 실제 이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아까 보셨던 이런 사고들이 우리들에게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짧은 시간을 빌어서 또 이거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또 관계된 여러 또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또 이러한 위험성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좋은 기기인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특별히 이런 안전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 X 이벤트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보시다시피 한 4개 정도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슬라이드가 40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좀 짧게 핵심적인 것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은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짧게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스마트 항만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럼 이런 이제 그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어떠한 육성 정책이 있고 또 이러한 스마트 항만은 과연 얼마만큼의 시장이 있는지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서 또 나중에 향후에 어떤 정책도 수립하고 또 정책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고 또 어떤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이제 스마트 항만의 어떤 부산의 연관 산업에 대한 현황들을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항만의 지금 현황들과 그 다음에 여러 그 부분들을 작년에 연구했던 그런 주제들 가지고 좀 할 거고요. 또 감사하게 또 저희 연구에도 많이 기여를 해주셨던
KMI 스마트 항만 연구실의 실장이신 이영경 박사님이 다른 이번 달에 있었던 다른 그 강연에서 또 스마트 항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같이 조금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스마트 항만 일자리의 어떤 변화와 또 대응, 즉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해당도 될 수 있겠지만 또 간접적으로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다른 또 지인들이 겪을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그러한 변화들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먼저 개념입니다. 먼저 이 4차 산업을 조금 설명을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자료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동영상이 가장 잘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동영상이어서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어떤 업체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혁명일 때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2차 산업 이후로부터 산업이 어떻게 보면 자동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한 자동화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2차 산업의 배경에서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1968년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로직이 가능한 컨트롤러가 만들어져서 실제적으로 사람과 어떤 기계가 이제 같이 공존하는 이런 어떤 작업의 형태들을 갖추게 됐고 이만큼의 어떤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한두 명은 남아있을 겁니다. 관리자만 남아있고 다만 주요한 어떤 로봇들이라고 하죠. 그 로봇들이 각자의 어떤 센서들이 있어서 사람 또는 사람 이상의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아마 없어지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어떤 썩 흥겁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PLC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동영상을 만든 회사가 아마 이 관계된 회사다 보니까 이 중심으로 조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은 또 많이 보셨겠지만은 단순히 어떤 산업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활, 또 생활의 어떤 패턴이나 양식까지도 바뀌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바로 모습이다 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을 각 요소별로 조금 살펴보면 왜 스마트 항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스마트 항만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 보시다시피 이제 산업혁명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제 1, 2차 전에는 어떤 농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18세기 어떤 토지의 어떤 변혁들, 출협사회에서 농협사회로 넘어가는 이러한 시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차 산업을 18세기 말부터 해서 19세기 초까지 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이런 1,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겪었고 또 겪고 있는 3차 산업 이후에서는 1980년대로 조금 이렇게 변혁의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요. 공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 공간과는 다른 어떤 전자 공간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죠. 2000년대에서는 이런 정보화 사회의 어떤 다음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러한 사회를 또 다른 이야기로는 바로 지능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물리적인 공간과 전자적인 공간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또 구분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어떤 기존의 어떤 시스템들 지금 이것은 담지 않았지만 이것에 쓰이는 뭐 새로운 어떤 화폐들에 대한 필요들 또 P2P 즉 기존 중앙은행이 통제하지 않는 또 개인 간의 어떤 그런 이 사이버 공간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화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요새 큰 이슈가 됐었었죠. 예,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그 방향성은 더 찾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제 안타까운 점은 산업혁명이 있을 때에는 바로 몰락계층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농민층이, 그리고 산업혁명에서 어, 예, 농민층이 어떻게 몰락하는 세대가 되고요. 이제 1,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는 어떤 아까 많이 보셨죠? 공장 노동자들이 원래는 그렇게 어떤 월급을 받고 어떻게 보면 중산층의 형성을 하고 있던 공장 노동자들이 실제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현장들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 3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또 뭐 저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지식 노동자들이 결론적으로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그 많은 부분들이 어떤 기계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대체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고 또 나중에 5차 산업으로 넘어가면 과연 누가 몰락할까요? 분명히 어느 계층이 몰락을 하겠지만 또 미래학자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아마 모든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암울한 또 전망을 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의 기존적인 어떤 그 체계들 또 기득권들이 또 이렇게 몰락을 하고 없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이 산업혁명들을 과연 왜 이렇게 변화가 되고 계속적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을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떤 자본과 연계된 과학기술의 어떤 변화들, 즉 자본은 그 투입량에 대해서 최대한의 어떤 이득을 얻고 싶어 하고 과학기술은 자본의 죄송합니다. 큰 어떤 그 지원을 받아야지만 이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과 이 과학기술이 결론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지금의 어떤 현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주요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유이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산업혁명을 조금 여러분들 보시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스마트화 기술이 발전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몰락계층이나 기존 산업이 바뀌기 때문에 사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갈등은 그 이전에 농업 1, 2차 산업 시대에는 러라이트 운동, 그 다음에 스윙 폭동, 차티스트 운동,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여러분들 예전 사회 공부 또 세계사 공부 하시면서 보셨죠. 예, 이러한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산업혁명과 바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구글 시위, 우버 시위, 또 우리나라에서 또 여러 그뭐 여러분들 타다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득권과의 어떤 문제점들이 여러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의 어떤 주요한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또 다른 그 행사에서는 이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다 제2의 어떤 러다이트 운동이지 않는가.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1811년도부터 17년까지 있었던 이런 러다이트 운동과 같이 바로 어떻게 보면 사회 갈등 현상이 많이 생길 것이고 이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노사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핵심적인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이 스마트 항만에까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어떤 4차 산업의 어떤 핵심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변화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단순히 어떤 개발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 이런 어떤 기술들이 생겨날 것이고 결국 그 기술들이 기존 항만에 채택이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스마트 항만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어떤 기술들, 특별히 이 가트너가 매년 어떤 그 핵심되는 기술들, 공급 사슬 어떤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조금 어떤 기술들이 트리거가 되어서 이 스마트한 산업으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 가트너는 2020년도에 8가지의 핵심되는 어떤 공급 사슬상의 중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조금 파란색으로 이 자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현경 실장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이퍼 자동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엣지 컴퓨팅 실제 이거 엣지 컴퓨팅도 여러분들 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크라우딩 컴퓨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산업적으로 발생을 이제 발전을 했다면 이제 엣지 컴퓨팅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하는 어떤 그 기술들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지연이 있는데 그런 지연이 이제는 말단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그 기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나 몰입 경험 등이 이제 어떻게 있고요. 그 외에 또 뭐 디지털 공급 사슬 트윈이나 지속적인 지능화, 보안, 5세대 통신은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스마트 항만에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향후에 바로 우리 스마트 항만에 이제 채택이 많이 될 예정인 기술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스마트 항만에 벌써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론적으로는 스마트 항만화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가트너가 실제적으로 2019년과 20년에 걸쳐서 어떤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막 이제 확장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또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도래가 되어서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어떤 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G는 벌써 이 순간까지 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 엣지 AI나 또 어떤 설명이 가능한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은 2019년도에 어떻게 보면 갓 도입이 되어서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면은 2020년도에는 벌써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도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술들이 기본이 되어서 이러한 기술들이 육상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그 스마트 항만에까지 이렇게 지금 채택이 되고 있고 각각의 것들에 대한 어떤 동향들을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 스마트 항만까지 오기가 좀 길었는데요. 예, 조금만 더 보시면 여러분 제가 또 스마트 항만에 대한 또 동영상을 조금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 힘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항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게 뭘까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강의의 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스마트 항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소한 스마트 항만이 뭐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오늘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게 아닌가라고 저도 스스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스마트 항만을 먼저 시작을 했던 독일의 함부르크 항만 그 공사에서는요, 이 스마트 항만을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항만에서 유발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세대 이익을 제공하는 항만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방금 앞에까지 기술 이야기를 조금 하긴 했지만은 기술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들의 지금의 어떤 그 항만의 목표 또 항만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어떻게 보면 줄 수 있는 그런 항만이 바로 스마트 항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마트라고 해서 너무 기술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항만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지속 가능한 또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항만들이 결론적으로는 스마트 항만인 거죠. 그래서 이 KMI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 내부뿐만 아니라 해운과 항만 도시 등 전체 공급망 내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업으로 물류 측면에서 운영 효율성이 향상되고 이익이 극대화되고 항만 작업자 및 항만 이 도시민들의 측면에서 안전과 친환경이 보장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보장되는 항만. 예. 아까 그 함부르크 당국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그냥 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항만이 뭐와 연관이 됩니까? 바로 항만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도시를 비롯해서 작업자들 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그런 항만이 바로 스마트 항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그 개념들은 계속적으로 또 다른 연구자들이 또 다른 기관들이 또 같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스마트 항만을 조금 기술적인 면으로 조금 풀었는데요. 첨단 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모든 항만 장비와 도시의 인프라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초연결성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그리고 바로 자연환경, 물동량이나 통행량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작업 방식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초지능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각종 돌발 상황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어떤 최첨단 항만을 바로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스마트 항만은 결론 4차 산업혁명이 바로 반영된 바로 항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 항만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스마트 항만이 방금 설명해서 드렸다시피 아주 다양한 요소와 요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 항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항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스마트 항만의 또 한 요소인 바로 자동화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KMI에서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각각의 항만이라는 곳만 딱 이렇게 놓고 보고 그 다음에 항만의 암벽 바로 컨테이너 크레인이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화물이 이송되는 바로 야드 트랙터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항만 내 장치장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야드 즉 장치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어떤 트랜스퍼 크레인이 과연 어떤 정도의 자동화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반자동화, 자동화, 완전 자동화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항만들은 다 반자동화입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암벽에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과 또 화물을 컨테이너 크레인에서 내린 컨테이너 박스를 바로 장치장이라는 곳까지 연결해주는 나중에 여러분들 동영상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물 이송 작업은 사람이 운전을 하는 유인 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야드에서는 그 원격으로 또 무인으로 어떤 컨트롤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운영수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또 설정을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야드 작업을 하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반자동에 해당이 되고요. 이 이전에 이제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는 자동화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즉, 이 화물 이송 작업을 하는 부분이 사람이 야드 트랙터라는 것을 운전하지 않고 바로 그 AGV라고 하는 어떤 그 무인 이송 장비가 있고요. 그 무인 이송 장비가 바닥에 깔려 있는 센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는 자동화가 어떻게 보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부터는 이 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컨테이너 크레인까지, 즉 컨테이너 크레인은 배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내리거나 또 육상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바로 배에 싣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크레인이 이제 무인 또는 원격으로 되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요. 이러한 4차 산업의 기술들이 적용이 되었겠죠. 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요한 항만, 특히 컨테이너 항만을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이제 이 자동화 항만까지 이루어졌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가지고 암벽에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까지 바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탈자의 암벽이죠. 이 암벽에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까지 바로 그 자동화가 되는 그런 것이 완전 자동화다, 완전 무인 자동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항은 지금 서측에도 지금 스마트 항만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암벽 크레인과 그 다음에
야드에서는 트랜스퍼 크레인은 무인으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여러 아직 기술이 우리나라에선 발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 육상에 어떤 그 자율 운행이 되는 자동차가 발전을 하면 이후에 그 기술을 채택하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은 이전에 썼던 어떤 야드 트랙터를 유인으로 운전을 하면서 향후에 그 자율 운행 기술을 채택이 된 YT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동화가 또 스마트 항만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고, 이것을 저는 부산항식 자동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향후에 보실 좀 동영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 스마트 항만의 또 주요한 사이트들을 조금 보시면, 완전 무인 자동화가 미국, 네덜란드에부터 시작해서 중국, 이 중국입니다. 호주가 아닌 이 또 오탈자네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완전 무인 자동화, 스마트 항만이라고 불리는 완전 무인 자동화의 어떤 선두주자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만의 주요한 어떤 소개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좀 스마트 항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유럽의 네덜란드 노테르담 항에 있는 APMT라고 하는 터미널입니다. 머스크의 산하 자회사죠. 스마트 항만은 그냥 단순히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류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다 완전 무인 자동화, 그다음에 아주 스마트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다시피 데이터 통과하면서도 아무런 어떤 끊김이 없이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맨 밑에 보시는 이 장비가 바로 AGV입니다. 여러분 위에 보시는 게 AGV라고 하는 무인 이동 장비입니다. 밑에 센서들이 달려있습니다. 이 AGV를 배터리를 교체하는데요. 이 배터리 교체도 완전 무인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각자 알아서 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없이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이제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바로 무인화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사람이 좀 있긴 합니다. 뭐냐면 이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박스 사이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트위스트락을 통한 락 형태의 콘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콘을 뺄 때는 사람이 이제 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 튜닝이라는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운영하는 터미널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죠. APM 터미널의 모습을 설명드렸고요. 실제 저도 이곳을 2018년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 현장들을 조사했는데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개 동영상에는 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역할들이 이전에는 주 작업자들이 역할을 지금 했다면, 조금 이전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 시스템들을 형성을 하고 또 안정화되고 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을 이 선진 항만들은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 처리되는 속도가 물론 처음 초기 시작은 그 기존 반자동화 항만에 비해서는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채택을 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미국도 이제 LBCT라고 하는 터미널, 원래는 OCL 산하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이제 다른 팔아서 다른
그 자본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LBCT 롱비치에 있는 이 터미널의 케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ptimal design, fully automated. The Long Beach Container Terminal, delivering the world-class productivity 여기도 today's major AGV가 retailers 운영이 되고 expect. 있죠. At full capacity, this terminal will be the fourth 지금 largest 보시는 port in 화면이 the 바로 United States, 트랜스퍼 all by 크레인입니다. 이 itself, 지역이 바로 capable of 아까 handling 제가 more than 야드라고 3 million 말씀드렸던 TEUs 장치장의 each year. 모습입니다. The Long Beach Container Terminal is incredibly great for the Long Beach economy, but also great for the national economy. It's the greenest terminal. It's incredibly efficient. The technology is state of the art, 예. and of course, it's already 아까 created 보셨던 thousands of jobs, and will continue TOS라고 to do so 해서요. as well. 터미널 From 오퍼레이팅 vessel to 시스템이고 yard 방금 to truck 보셨던 and 차가 rail, 바로 our turn 야드 times are not 트랙터입니다. only quicker but also safer. We have the best container port in the world here now. We can handle the largest of the largest in the cleanest, sustainable way to make sure that we maintain our dominance in the industry. On the water side, our berths are fully equipped with shore power, where our 2,700-ton ship-to-shore cranes, the largest in the United States, are capable of lifting 2 containers at once, delivering them to the first zero-emission, all-electric transport system. Like a highly choreographed dance, these all-electric, 이 driverless 바닥에 AGVs 센서들이 깔려 quickly 있고요. and 그 smoothly 센서들 따라서 transport 이 containers AGV라고 to 하는 the 70 장비들이 all-electric 프로그램에 rail-mounted stacking 된 cranes. 어떤 What it says to 작업들을 know about 수행을 합니다. LBCT is you could grow, your business could grow, and you could grow green. That's just a great statement of the corporate citizenship 다 that LBCT 여기도 has. 똑같이 In the 이제 operations 배터리도 center, 예, our 배터리로 highly 운영이 trained 되고 team 여기가 이제 continually ensures 컨트롤 센터입니다. LBCT 예, 실제적으로 is 여러 quickly 계획들을 and 수립을 하면 strategically moving 이 containers, AGV들이 그 reducing 계획 moves in the 프로그램에 yard, 따라서 and 예, significantly 움직이게 되는 거죠. increasing speed delivery to the trucks. And with phase 1 of the nation's largest on-dock rail system already in operation, LBCT is the most efficient and the greenest terminal in the world.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LBCT, 그 장점들을 ready to 설명을 하고 handle 있습니다. your cargo. 그래도 이쪽에서 상당히 그 롱비치를 방문했을 때도 인상 깊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첨단 장비만 넣는다고 스마트 항만이 되지 않습니다. 이 LBCT는 OOCL 산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터미널이 개장이 되고 한 6개월 정도 실제 그 OOCL 소속의 배를 그곳에 정박시키고 지속적으로 그 최적화를 위한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터미널의 문제점들을 잡아가고 있고 또 그 잡아간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그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때 그 방문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주요한 어떤 그 근무자들이 그 원래 터미널에 일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런 그 롱비치의 스마트 항만을 위해서 첨단 장비를 넣었던 회사 출신들, 예, 회사에 있던 장비 회사나 네트워크 회사나 컴퓨터 IT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LBCT라고 하는 터미널이 열리면서 같이 조인이 되었고 그곳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향후에 이제 우리 인력들이 과연 이러한 스마트 항만에 그 취직을 하고 어떤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때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중국 청도항입니다. QQCT라는 부분인데요. 제일 늦게 시작을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인가 예, 또 이제 또 2018년도에 열었겠네요. 열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운영이 되는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지금 최초로 어떻게 보면 완전 무인 자동화 항만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이 되었고요. 자국의 ZPMC라고 보이나요? 맞나? 네, 그래서 이 ZPMC라고 하는 중국의 주요 컨테이너 크레인을 납품을 하는 회사와 조인을 해서 이 여러 장비와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고 국가적으로 이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오토모어링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계류사기라고 하죠. 예, 계류되는 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배를 계류시키는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도 AGV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야드 트랜스퍼 크레인이 있죠. 야드
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컨테이너 가스를 배에 보정하기 위한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로봇의 팔을 이용을 해서 트위스트 락을 이렇게 걸어주는 어떤 시스템들이 잘 갖춘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시험 단계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있긴 했는데 아마 이 기술도 그동안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위스트 락의 어떤 종류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시스템하는데 쉽지는 않았을 거지만 어쨌든 중국 최초로 열린 이제 어떤 완전 무인 자동화 스마트 항만인 이제 청도항을 보셨고, 시안강에서 오늘 보지 못하겠지만은 상해에는 더 큰 이 스마트 항만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타 여러 항만들, 중국에 있는 항만들이 아주 국가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속 스마트 항만화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항은 아직까지, 물론 부산항이 스마트 항만이냐 아니냐라고 어떤 논쟁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어떤 자동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런 아까 보셨던 주요 완전 무인 자동화에 쓰고 있는 AGV를 채택을 하거나 또 컨테이너 크레인이 무인화된 어떤 시스템 우리 부산항에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커다란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항에 맞는, 또 부산항의 어떤 경쟁력과 또 화물의 종류와 상황에 맞는 어떤 스마트 항만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된 그 성장하는 그런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미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 먼저 나간 이런 선진 항만보다 더 뛰어넘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우리들의 강점을 가진 어떤 스마트 항만을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일자리 말씀드렸었죠. 기존 인력들이 스마트 항만으로 바로 가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력들이 과연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뭐 KMI 이제 해수부에서 발주를 내서 KMI와 같은 국책연구기관과 여러 관계기관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항만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런 항만에 주요한 어떤 그 장비들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또 여러 그런 그 컨설팅 사에서는요, 이 항만의 구성 요소를 이 마켓에서는요 5가지로 조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항만 인프라, 교통 관리 시스템, 터미널 자동화 및 화물 처리, 스마트 안전 및 보안,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등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밑에 보시는 그림은 바로 이제 이 그 5가지 요소들이 각 항만의 어느 정도의 어떤 포션들 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어쨌든 스마트 항만 인프라 부분이 제일 32.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교통 관리 시스템, 아까 여러 장비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를 비롯한 각각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KMI에서는요, 그러면 이 그 스마트 항만은 과연 어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스마트화, 그리고 디지털화, 연결화라는 크게 어떤 3가지 어떤 그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밑에 거부터 보시면, 디지털화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항만을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화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디지털 트윈과 같은 어떤 기술들, 또 각각의 이제 물리적으로 아직까지 디지털 되지 않은 부분들을 디지털해 가는 과정도 바로 스마트 항만의 구성 요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적으로 연결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 그리고 내륙, 물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 어떤 통신이 대부분 그 매개체가 되겠지만 그런 이어지는 어떤 연결화가 바로 스마트 항만의 구성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스마트화, 어떤 이 디지털화가 기반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러한 연결되고 디지털화 되어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스스로 분석해서 또 결정해내는 이런 항만이
바로 스마트 항만이지 않냐라는 어떤 정의를 그 이전에 2019년도에 내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스마트 항만이 과연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앞서에서 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어떤 시대적인 대세입니다. 이게 뭐 굳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 이제는 않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기존 항만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또 친환경적인 또 안전한 이런 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항만은 디지털 또 어떤 지능형의 스마트 항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일 때에는 어떤 기술이 기계력 중심의 또 배는 범선이 운영이 되었다면 항만은 그냥 화물을 양적화만 하는 그런 항만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2차 산업혁명 때 이제 주 핵심되는 것은 바로 전기력이죠. 그래서 이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배는 이때 이제 중기선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항만은 이제 어떤 공업 중심의 어떤 수출과 수입을 위한 단순히 이 이전 1차 산업혁명 때는 그냥 화물을 양적화만 했다면 이 2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이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항만이 바로 2차 산업혁명 때 주 역할이었던 바로 공업 항만이었습니다. 근데 3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이러한 그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항만이 자동화, 정보 시스템화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 이제 컨테이너선이
어떤 효율성에 대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밑에 뭐 정책적 중요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거를 하면서 조금 저도 난감했던 부분인데, 우리 정책이 얼마만큼 또 어떻게 보면 지원을 잘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저는 해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 정책이 수립이 스마트 항만 관련된 정책이 중요하다고 한 게 5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항만과 관계된 정책들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스마트 항만의 정책을 잘 모르겠다, 중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한 이 비율이 44%에 달할 정도로 아직까지 좀 만족도를 주는 어떤 정책이 수립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조금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 앞전에 살펴보았죠. 우리 스마트 항만의 5가지 주요 요소별로 과연 어느 시장, 그 요소 시장 중에 어느 시장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크게 응답을 한 것은 바로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에 우리 부산에 있는 항만의 연관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진출이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전에서 좀 살펴보다시피 그 비중이 조금 다른 어떤 인프라와 교통관리 시스템보다는 그 시장에 대한 비율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항의 어떤 강점은 이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에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어떤 그 주요 메이저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이쪽 지역도 중요하지만, 이쪽보다는 어떤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안전 및 보안의 어떤 부분에 조금 정책적인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한 좀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고 조사가 되었고,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주 핵심 기술들을 프로세스 자동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이라 했을 때는 물론 관련 기술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먼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해외 기업들이 특화하지 못한, 또 시장의 진출성이 상당히 높은 어떤 그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번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응답한 기업체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각 도시들이, 또 우리 부산이 과연 이러한 스마트 항만과 관계된 어떤 산업의 어떤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이제 아마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그 이현경 KMI 실장님이 이제 작년도 보고서에서 이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케이스에 있어서 이 LQ 지수라는 것은 나중에 뭐 설명은 자체하더라도 이 LQ 지수가 1보다 높으면 기존에 있는 어떤 산업들보다 이러한 그 관계된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고 쉽게 조금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산업들군 중에 바로 일반 이 스마트 항만과 관계없는 항만과 연관이 되는, 부산항과 연관이 되는 이 부산의 항만 산업의 비중이 다 2.9에서 2.7 정도 됩니다. 즉 뭐냐면 제가 1보다 높으면 아주 발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는 바로 항만과 연계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연관 산업이 상당히 발전하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스마트 항만과 연관되는 산업들, 어떤 데이터 산업, 또 연관되는 어떤 첨단 산업의 부분들을 군을 뽑아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다 보시다시피 0.65 수준입니다. 즉 1보다 낮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타 기존 산업보다 발전이 덜 되어 있다, 발전이 못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이라는 지역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양수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여러 또 항만의 발전이 되어 있고, 또 항만과 연관된 항만 산업이 연관 산업이 발전이 되어 있지만, 그에 비해서 스마트 항만에 대한 어떤 준비도와 발전도는 떨어져 있다는 것이 KMI 연구 보고서에서도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그런 선진 항만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요, 이런 노테르담, 뭐 독일 함부르크, 또 엔트워프의 경우를 보다시피 항만의 산업들은 다 1보다 높고요. 또 중요한 것은 스마트 항만이 이제 주황색인데요. 스마트 항만의 부분도 물론 기존 항만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지만 다 1 이상의 어떤 그
지수가 나왔습니다. 즉 이네들의 나라에 있는 선진 항만에 있는 산업들이 더 많이 그래도 발전되어 있고 또 발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부산항은 1.02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발전되어 있는 그 항만 산업에 비해서 스마트 항만 산업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산업이 지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여러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조금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고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까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 걸음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챕터입니다. 스마트 항만의 일자리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 제일 또 관심 있는 분야일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이쪽 부분을 예전부터 조금 관심 가지고 연구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솔직한 이야기로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대응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전 다른 연구자들 또 관계되는 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함께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은 과연 이 자동화로 대변이 되는 스마트화에 따라서 일자리가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 즉 이제 이 제일 왼쪽에 보는 것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좀 담겨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얼마만큼 어떤 직무 전환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직무가 바뀔 거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동화로 인해서 직무 전환이 2030년도에는 최대 14%에 달하들 것이다라는 어떤 내용을 그 각 지역 뭐 미국부터 해서 일본, 독일 뭐 이렇게 조사가 되어 맥킨지에서 했던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각각의 나라들에 대해서 스마트화로 인해서 직무가 전환이 되는 직무가 바뀌어야 되고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14%, 즉 3억 7,500만 명 정도는 2030년도에 기존에 있던 자기의 직무가 아닌 스마트화와 연관이 된 또 관련된 바로 직무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직무가 변화된다고 한다면 그 과연 그런 자동화율, 스마트화를 채택하는 비율은 과연 어느 나라에서 많이 일어날 건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바로 이제 인도 부분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일본을 비롯한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바로 어떤 스마트화, 자동화에 따른 어떤 그 일자리의 어떤 변화들이나 또 어떻게 보면 채택률이 높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도 아마 이 그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스마트화가 될수록 우리의 어떤 직무도 더 많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맥킨지의 이제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면 이제 늘 이제 두 양단에서 이제 늘 그 토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 고용 유지되거나 증가될 것이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아니다. 무조건 이 자동화 스마트가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어떤 두 의견들이 첨예하게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 두 가지 결론들을 다 내린다는 의미보다는 두 개를 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고용이 감소되는 어떤 그 측에서는요, 동일 매출 기준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또 그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가능한 직무들은 줄어들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GMA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이 어쩌면 110억 불, 140억 불 이제 비슷하다고 쳤을 경우에 여기 종사하는 인원들이 GM은 80만 명, 그리고 구글은 5만 8천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줄어들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또 이것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그렇게 될지라도 그 관계된 연관 산업들이 즉 뭐 바꿔 얘기하면 GM은 예전에는 GMN에서 많은 부분들을 감당을 했다면 이 스마트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구글 예를 들어서 구글과 연관된 산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냐 해서 그렇게까지 뭐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또 어떤 그 연관 산업이 또 발전하는 구조로 갈 것이다는 또 반론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고용을 감소하는 데는 이런 두 개의 어떤 비율을 들어서 감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고용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룹은 2000년대까지 영국의 어떤 대부분 직업들이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대체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1978년도 요 유명 잡지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뭐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변동은 되지만 갑작스럽게 많이 또 지속적으로 감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어떤 그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는 참 저도 미지수입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있고 또 이 아이들이 과연 이 스마트화된 이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또 스마트 항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마트 항만을 하면서 이 스마트 항만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또 다른 측면은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는 이제 스마트 항만화로 인해서 어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 스마트 항만을 해야 된다는 그 측에서는 뭐 기존 그런 스마트 항만이 제 첫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그런 이유들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무조건 줄어들지는 않는다. 바로 고급 일자리들은 늘어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될 것이다. 전체 총량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피하거나 또 논외로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스마트 항만 또 스마트화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 어떤 그 과실을 스마트화로 인한 과실들을 가져가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실들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접근으로 좀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또 그 좀 2014년 자료이긴 하지만요. 이 항만 또 해양 분야는 과연 이 자동화로 인해서 그 얼마만큼 그 자동화가 될 것이고 또 왼쪽 이 표로 보면 왼쪽 보면 얼마 높을수록 이제 자동화율이 높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임금의 수준들은 어느 정도 규모인 산업들에 따라서 바로 자동화율이 얼마만큼 진행될 것이냐는 것을 2014년도 미국 통계청에서 요청을 해서 맥킨지에서 이렇게 조사를 미국 그 직업들을 대상으로 한번 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직업들 중에 해양 항만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 시간당 임금 비율에 비해서 자동화율이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을 경우에 맨 위에 있는 것이 선원입니다. 선원은 이 시간당 한 18불 정도를 받는데요.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선원이 바로 자동화율 대체가 될 가능성이 거의 뭐 89%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는 이렇게 적어 있는데요. 어떤 물류와 관계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그 자동화율은 79%, 그리고 조선업은 43%, 그리고 하역 종사와 관계된 부분들은 39% 정도가 자동화율이 될 거라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선원의 뭐 죄송한 말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자동화로 인해서 없어질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명만 살아남을 거라는 거고, 물류 종사자들은 한 80% 되니까 2명만 그 물류업을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80%는 어떤 직무 전환이나 이제 다른 어떤 직무 확대를 통해서 다른 직업들을 직무들을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측면은 이렇습니다. 예. 바로 그 ITF라고 해서요. 그 ITF 어떤 국제 운송 그 연맹이 이렇게 WNU, 예, 바로 세계 회사 대학이죠. 말묘에 있는 회사 대학에다가 요청을 해서 과연
이 스마트 해양 물류 분야에 있어서 자동화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것을 트랜스포트 2040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2019년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자동화 가능성을 거의 80% 이상으로 좀 잡고 있었습니다. 예, 이 내용은 뭐냐면, 과연 관련된 해양 항만 물류 분야의 이 직군들이 얼마만큼 자동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가능성을 50%라고 일단 잡았을 때, 우리 항만에서 있는 주요한 어떤 그 항만, 그 운송,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직종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각종 장비들을 다루고 있는 이런 직군들은 대부분 다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자동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좀 밑에 부분을 조금 보시면 그 도선사, 항해사, 선장 및 뭐 이런 해기사 부분들은 조금 그 자동화율이 낮을 것이다. 예, 물론 지금 오른쪽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가로축은 이제 직무 자동화율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율이 지금 보면 다 30%, 40%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30, 40%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뭐 해상이나 또 항만이랑 비슷한데, 항만 부분들은 대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해상 부분은 좀 자동화율이 좀 적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 WMU라는 것이 또 회사 쪽이다 보니까 너무 이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좀 해석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수긍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굳이 자동화를 할 필요가 없는 직군이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군들을 결론적으로는 자동화 유리하지 않아도 어떤 저렴한 인력들을 어떻게 보면 데리고 와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추세들이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동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일자리가 뭐 줄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잡은 부분도 우울한 부분이고, 또 육상에 있는 이러한 주요한 기술들은 대부분 또 어떻게 보면 자율운항 운행에 관계된 여러 기술들이 발전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대체되거나 없어지는 이런 어떤 직군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요한 어떤 그 연구기관과 컨설팅 회사들의 예측입니다. 어쨌든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스마트 항만으로 인해서 분명히 변화가 될 것이고, 또 변화된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장비들, 즉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양새가 꼭 사람의 명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그 항만에, 스마트 항만에서 일하는 장비들은 다 이제 로봇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봇들을 다루는, 또 그 관리하는 직종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더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면 바로 우리가 과연 어떤 능력들을 과연 키워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2016년도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존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을 가진 인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드 스킬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죠. 어떤 기술적인 능력, 실무 능력, 또 전문 지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드 기술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드 기술에 더해서 뭐가 필요하다? 소프트 스킬. 즉, 이 소프트 스킬은 어떤 변화에 따른 어떤 유연성, 즉 뭐냐면 또 다른 말로 민첩성이죠. 우리가 어떤 그 변화에 민첩하게 어떤 반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기술의 활용 능력, 그리고 조직 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협상, 팀워크, 리더십 같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 스킬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지, 체계적인 능력, 복합 문제 해결 능력, 콘텐츠 능력 등이 바로 이런 그 어떤 소프트 스킬이라고 봤을 경우에, 그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많이 요구되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복합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즉 다양한 문제들, 그 문제들이 생겼을 경우에 바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요 파란색 부분 왼쪽부터 보면 어떤 직무 능력 요구
증가의 어떤 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요구들이 증가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직무 능력 수요, 또 감소되는 수요를 이렇게 봤을 경우에 아무래도 뭐 요 위에 있는 인지 역량에 비해서는 좀 그 요구 수요가 적다 하더라도 기존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능력은 바로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거기고 그다음 또 인지 능력과 체계적인 어떤 능력들이 지속적으로 수요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즉 그러한 직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도 이 어떤 제조업계 일자리의 63%가 바로 스템, 잘 아시죠? 어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를 비롯해서 각종 수학적, 엔지니어링의 어떤 능력들, 즉 복합적인 어떤 학문들의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또 했던 직무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것은 어떤 공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학, 또 인문학을 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의 어떤 학문만 해가지고는 이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어떤 뭐 밥은 먹고 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역량을 키우고 더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직무 역량을 키워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스마트 항만, 스마트 기술들, 스마트 사회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또 아까 소프트 스킬의 핵심을 말씀드렸죠. 바로 민첩성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둔감하지 않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변화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 스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더 튼튼하게 다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그 어떤 직무 역량의 변화이자 또 이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항만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또 그 스마트 항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타 분야에 또 종사하고 있는 분이 또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 이것이 스마트 항만에 좀 먼저 빨리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힌트를 좀 어떻게 보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또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를 조금 지으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하드 스케일이라고 하는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언어를 하셔야 됩니다. 언어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해오셨죠. 예, 그래서 뭐 국어도 해오셨고 또 영어도 해오셨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언어의 소통, 즉 국어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어린애들은 이 어떻게 보면 서로 만나서 어떤 동급생과의 대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또 다른 어떤 성별과의 대화에 있어서 지금 많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영어는 뭐 다른 외국어는 또 당연히 또 해야 되겠지만 또 모국어도 지금은 이제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의 표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어떤 의사 전달에 대한 것들을 아주 어린애들부터 지금 배우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오고 또 직업을 가지고 여러 사회로 나왔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어떤 커뮤니케이션, 또 이것이 바로 소프트 스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프트 스킬을 가질 수 있을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스킬의 핵심은 아까 그런 능력도 있지만은 이런 어떤 언어적인 측면들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언어를 이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만 하셔야 되고, 거기다 더해서 바로 기계 언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여러분들 요새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많죠. 이제 코딩 부터 해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꼭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기계를 활용하고 기계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가 좋아하는, 기계가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로직, 알고리즘, 뭐 프로그래밍, 뭐 여러 코딩이라고 하는 여러 표현으로 쓰지만은 어쨌든 기계 언어에 대한 능력을 키워야 가야 된다. 이 언어와 전공 지식이 바탕이 된다면 향후에 어떤 산업, 어떤 그 상황이 되더라도, 즉 스마트 항만, 오늘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스마트 항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어떤 좀 결론을 조금 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 좀 더 붙이면 좀 이런 기계어를 기본으로 해서 데이터 전문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새로 만약에 학문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 쪽을 한번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꽉꽉받지 못했던 분야이지만 이제는 정말 이 데이터 쪽은 인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각 산업에 끼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데이터 쪽으로, 예, 그래서 모든 이제 어떤 산업이 실물도 있겠지만 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다음 제가 강의 때는 이제 이걸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표현하는데 전환은 조금 약한 표현 같고요.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메이션, 번역, 대번역 정도가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이나 더 그런 변혁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디스럽션입니다. 즉 기존 산업의 기존 안정적인 어떤 그 비즈니스 체계들을 붕괴를 시키고 새로운 어떤 변혁,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 솔루션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곳에서 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journe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여정인 거죠. 여행인 겁니다. 여행. 그래서 아주 초창기 교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나의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이것들을 가속화하면서 전체적으로 회사 전체로 활용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데 많은 인재들과 또 디지털 DNA를 가진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디지털 DNA를 가진, 뭐 예를 들어서 유수 어떤 그 IT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바꿔 이야기하면 기존 기업들에 대한 어떤 디지털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수요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이것을 스마트화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그 기업에 바로 우리가 맞춤형 어떤 인재들로 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DNA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기술과 또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산업들을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냐가 그 지역에, 특히 저는 이제 부산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부산에 있는 지역의 어떤 산업에 뭐 스마트 항만뿐만 아니라 스마트 산업화로 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연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이 된 스마트 항만, 그리고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또 부산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자리까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또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